안녕하세요. 2021년 잘 시작하셨습니까? 올 한해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신년이라 좀 깔끔한 모습으로 찾아뵙습니다. 최근에 모델 X 시승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차세대 전기차, 또 중국 전기차 자율주행은 또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앞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내연 자동차들은 전기차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빠른 소식들을 모아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테슬라가 강세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테슬라의 전기차 경쟁력은 이미 5년에서 10년까지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적으로 성공할 것이고 시총이 현재 자동차 기업 중에서는 600조가 넘는 최대 규모의 기업이 됐죠. 시총이 가장 높다라는 게 그 기업의 모든 가치를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R&D라든지 그 기업의 보유한 현금 이런 것들하고는 시총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죠. 물론 시총이 가장 큰 기업이라는 것은 그만큼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렇지만 내연 자동차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내연 자동차들의 총공세, 특히 현대 EGMP라든지 폭스바겐, MEB를 비롯해서 또 포르쉐, 아우디, 메르세드 벤츠, BMW 이런 업체들, 리막 오토모빌을 기반으로 해서 강력한 파워트레인과 또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내연차 특유의 장점을 들고 나와서 테슬라와의 본격적인 경쟁을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테슬라의 장점을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테슬라는 수직 계열을 이룬 유일한 자동차 기업이다.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기술의 또 생산의 수직 계열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 사실 자동차 산업처럼 부품 자본 집약적인 산업에서 이 수직 계열화를 이룬다는 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그걸 이뤘다.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대단하냐. 내연 자동차들은 그래서 따라올 수가 없다. 따라가려면 내연 자동차도 수직 계열화를 이루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보셔야 됩니다. 테슬라식의 성공이 공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테슬라의 그 현재 수직 계열화의 그 구조는 미리부터 청사진으로 그려놓고 하나하나씩 실천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세운 회사가 아닙니다. 마틴 네버하드와 타페닝, 그의 동료 타페닝, 이 사람들은 이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업은 성공 못했지만 그 기술력만큼 인정받아서 높은 가격에 그 기술을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부자 반열에 합류를 했죠. 마틴 에버하드는 박애주의자이자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린피스, 환경론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를 가지고 친환경 에너지로 자동차를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AC 프로펄전이라고 이 납축 배터리로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가 있었어요. 이 업체에 후원을 많이 했습니다. 전기차를 통해서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했는데 AC 프로펄전은 더 이상 전기차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 해서 포기를 했죠. 그런 가운데 2003년도에 그럼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타페닝 동료와 함께 2003년 7월 1일에 테슬라를 설립을 합니다. 놀이공원에서 아내와 놀다가 니콜라 테슬라, 크로아티아의 천재 공학자, 교류전동기 만든 그 과학자를 오마주하고 영어권에서 참 이름이 좋지 않나. 그래서 만들었다 그래요. 투자자를 모아야 되는데 누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게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는 투자를 하겠습니까? 디트로이트의 내연자동차 업체들은 비웃었고 손가락질을 했고 주변에서 다 말렸죠. 근데 이 마틴 에버하드 계획은 이거였어요. 내연자동차 업체들이 1부터 100까지 모든 걸 생산하는 그런 기술 생산 업체들이 아니다. 마케팅 회사들이다. 다 엔진 파워트레인만 개발하고 그 나머지는 협력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이걸 조립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마케팅 회사다.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산하면 될 거야.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투자자를 모으다가 그 당시에 우주동호회 유명인들이 참석하는 마스 소사이어티 거기 참석을 했는데 마침 그때 일론 머스크가 제가 말이죠. 생제를 우주선에 태워서 화성에 보내겠습니다. 이 연설을 듣고 저 사람은 약간 좀 똥기가 있는데 투자 한번 해보라 그럴까? 어떻게 저 사람하고 연결을 하지? 그때 AC 프로펄전 사장이 그 사람 전기차 사업에 관심이 많다더라. 실제로 AC 프로펄전 사장의 연락을 받고 마틴 에버하드랑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테슬라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650만 투자를 해서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이 마틴 에버하드는 그냥 뭐 96년형 영국 로터스 엘리제 차체 가지고 와서 그거 좀 늘려가지고 18650 배터리도 싣고 전기 모터도 사와서 싣고 뭐 납품 받아가지고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돼. 뭐 변속기도 납품, 뭐 전기 장치도 납품, 다 납품 받아가지고 자동차 회사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펑펑 터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문제였어요. 변속기를 주문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빠른 가속력과 최고 속도를 모두 잡아내기 위해 독특하게 설계된 2단 변속기를 적용하기로 하고 변속기 제조는 영국의 전문 업체인 엑스트랙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납품받은 변속기가 동작한 지 40초 만에 멈춰버린 겁니다. 1단에서 2단으로 변경될 때의 급속한 속도의 변화를 변속기가 견뎌내지 못한 것입니다. 테슬라는 업체를 바꿔가며 변속기를 납품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변속기 전문 업체도 신생업체가 소량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변속기의 설계에 자사의 인류 엔지니어를 투입하려고 하지 않았고 기존 변속기를 적당히 수정한 허접한 제품들만 납품이 되었으니 강력한 전기 모터의 출력을 견뎌낼 리 만무했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변속기 역시 자체 제작을 해야 했으며 로드스터의 출시는 2008년 1월로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마틴 에버하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어요.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알 리가 없죠. 자, 자동차 회사들이 엔진 기술, 주요 파워트레인 기술만 가지고 있고 조립 생산을 해서 마케팅해가지고 협력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자동차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단순한 원리만 알았지 그렇게 유지될 수 있는 뒷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했던 겁니다. 문제는 수량이었어요. 안정된 수량, 규모의 경제에 도달을 한 그 기업만이 자동차 산업을 포괄적으로 마케팅 회사로 구성을 해서 협력업체들을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건데 그걸 까맣게 모르고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납품회사를 찾아가서 변속기 만들어주세요. 몇 대요? 300개? 뭐야 얘들? 예, 납품회사가 뭐라 그럽니까? 야, 그냥 대충 있는 거 조합해가지고 만들어. 인류 기술자, 엔지니어들을 투입할 리가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네들이 핵심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술 투입할 리 없어요. 새로운 형태를 가지고 다 개발해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장치를 개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있는 거 그냥 대충 조립해서 갖다 줍니다. 이게 성능적으로, 기능적으로, 내구성 면에서 기준에 부합될 리가 없죠. 특히 지금 마틴 에버하드가 만들려는 것은 강력한 토크, 초반부터 강력한 토크가 발휘되면서 내연 자동차와는 전혀 다른 구동을 보여주는 전기차였거든요. 그 전기차의 초반 가속과 초고속을 두루 만족시키는 변속기를 만드는데 이게 수량이 얼마 안 되니까 아무렇게나 조합을 해가지고 2단으로 만들어서 차 될 리가 없죠. 근데 문제는 거의 모든 부품들이 다 이런 형태로 납품이 되더라는 겁니다. 가격은 가격대로 비싸고 요구되는 품질은 품질대로 까비지 수준으로 형편없고 사업이 진행이 될 리가 없죠. 결국은 테슬라의 투자자인 발러 이쿼티가 경영관리자인 팀 와킨스를 파견해 로드스터의 원가를 조사해 볼 것을 지시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0만 달러에 판매하기로 한 로드스터의 원가가 사실상 17만 달러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배터리셀을 구입해 태국으로 옮겨 팩을 만들고 영국으로 보내 자체 장착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납품업체에서 부품을 공급받아 차를 조립한 후 로스앤젤레스로 보내는 복잡한 생산 구조와 원가 계산에 취약한 경영진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에버하드는 테슬라를 완성차 업체로 성장시킬 역량이 없음이 증명되었고 2006년에서 2007년으로 다시 2008년으로 연속해서 출시를 연기한 탓에 투자자들과 예약 구입자들 역시 테슬라를 강도 높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에버하드는 2007년 8월 CEO에서 경질되었고 기술 담당 사장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에버하드는 몇 달 동안 분통을 터뜨리고 다니다 결국 테슬라를 떠났습니다. 10만 불짜리 로드스터를 원가를 17만 불을 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우리가 초창기에 주문할 수 있는 양은 소량이다. 그리고 부품의 품질이나 또 규격 이런 것들은 기존의 내연자동차에서 사용했던 거랑 전혀 다른 고품질의 새로운 규격이어야 한다. 이걸 생산해 줄 수 있는 기업 그리고 또 안정적인 코스트로 나중에 판매를 했을 때 마진을 확보할 수 있을 원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해줄 수 있는 협력업체가 있겠는가? 없다.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수밖에 없겠다. 수직 계열화가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 해서 수직 계열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기모터, 인버터, 그리고 그 외에 전기차에 필요한 핵심 파워트레인, 또 전장 소프트웨어까지 테슬라는 초기 사업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의 부품을 얹어서 어느 정도 규모에 다다랐을 때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공급 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수직 계열화는 피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협력업체와 함께 수주를 통해서 납품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모델의 다변화를 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모델만 집중해서 개발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모델에 집중을 하고 출시를 하고 그 다음 모델을 또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모델 S가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나오고 3가 나오고 그 모델들도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핵심 부품들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얹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부품들, 뭐 소모품들, 버튼, 뭐 이런 것들은 다 외부에서 조금씩 사다가 많이 장착을 하죠. 초기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부품들을 모델 S와 X에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어떤 기질들을 보였지만 파워트레인을 비롯해서 핵심 장치들은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론 머스크 타임은 예전서부터 있었는데 이 일론 머스크 타임이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출시를 한다고 했는데 계속 미뤄져요. 원래 마틴 에버하드도 2005년도에 로드스터 내겠다. 6년도로 미뤘고 7년으로 미뤘고 8년으로 밀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가에 대한 대책 없는 과정들, 어이없는 프로세스들이 밝혀져가지고 CEO 자리에서 경질돼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로 자리를 바꾸게 되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터널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그래서 마진율을 최대한 높이긴 했으나 문제는 모델을 다변화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하나 기획해서 출시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사이버트럭도 연기됐죠. 로드스터는 2020년에 발표해가지고 21년 출시라고 그랬는데 이거 기억 없습니다. 2022년?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뭐 이벤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출시되고 발표되고 있는 모든 기획들이 뭐 다 밀리고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에서 오는 비용, 그 다음에 인적 자산의 부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이루지 못했던 놀라운 성과들도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성능 업데이트가 말도 못하게 빠릅니다. 뭐 내연 자동차는 적어도 페이스리프트 한 2, 3년 만에 이루어지는 걸 테슬라에서는 몇 개월 만에도 이루어버립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서 성능을 개선하고 주행거리를 개선하고 끊임없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을 합니다. 이 속도가 내연 자동차의 4-5배 이상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렇게 자기가 직접 개발해서 수직 계열을 하고 나니까 부품에 대한 리플레시나 개선을 할 때도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이다. 그래서 내연 자동차가 3, 4년 할 거를 테슬라는 1년 안쪽으로 해버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달리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있어요. 왜? 지금 테슬라는 내연 자동차, 메커니컬 구조의 내연 자동차가 아니라 일렉트로닉 기반의 전기 자동차입니다. 자, 일렉트로닉 기반, 그러니까 전기 모터와 배터리로 움직이는 전기 자동차는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거의 절반 이상, 한 60% 정도는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범위를 할당을 할 수 있을 만큼 의존도가 높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근데 지금 내연 자동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연 자동차는 기계 장치와 또 이를 통해서 유기적인 구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대략적으로 많아야 한 30%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성능 개선을 하던 문제를 해결하던 메커니컬 기반의 내연 자동차는 부품 교체나 또 해당 장치의 조율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전기차는 소프트웨어를 개선을 하면 상당 부분 성능이나 파워트레인의 그 핵심적인 부분들도 변경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서 이루어지는 성능 개선, 뭐 주행거리 확대, 또 서비스의 개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이고 내연 자동차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해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구조에서 오는 차이지 테슬라가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속도를
2배, 3배, 4배 이렇게 단축시키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정한 비교가 되려면 이제 메커니컬 기반의 자동차, 내연 기반에서 내연 자동차 업체도 전기 자동차, 일렉트로닉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가 대략적으로 60-70%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 시스템 하에서 성능 개선이라든지 서비스 개선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빠르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내연 자동차 업체들은 수직 계열화를 할 수 있는 입장인가? 테슬라처럼 수직 계열화를 해야 전기차 시장에서 성공한다?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연 자동차들이 수직 계열화를 할 수 있는 구조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왜 자동차들은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마케팅 회사로 최종 조립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됐을까? 자동차는 아무리 단순해도 부품 가지수가 2만 가지가 넘습니다. 최고급 자동차 같은 경우에 최신 기능을 탑재한 자동차들은 거의 3만 개에 다다릅니다. 자, 그럼 평균적으로 2만 5천 개로 잡수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수가. 전기자동차, 완성화된 전기자동차는 대략 부품수가 6천 개에서 7천 개 정도 수준입니다. 3분의 1에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품들을 수직 계열화하기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전기자동차는. 그 다음에 테슬라는요. 현재 모델이 4가지입니다. 자, 모델 S, 모델 X, 모델 3, 모델 Y. 나머지는 아직 출시 전이죠. 그나마 모델 S도 새로운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 판매량이 미비한 정도고요. 모델 X도 판매량이 높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테슬라 견인하는 모델은 모델 3와 모델 Y 두 모델입니다. 자, 이 핵심적인 두 모델의 이 모델을 구성하는 부품 가지수도 대략적으로 3분의 1로 잡습니다. 자, 이 정도 되는 규모로 수직 계열화하기는 훨씬 수월한 위치인데 내연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모델 가지수가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가는 내연 자동차들 기본적으로 10종 이상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용 라인이 16가지, 17가지 정도 되고요. 상용하고 제네시스까지 합치면 거의 30종에 다다릅니다. 기아 자동차도 20종이 넘습니다. 대략적으로 평균 잡아서 20종이라고 보고 부품 가지가 2만 5천 가지다 하면 20 곱하기 2만 5천 하면은 얼마나 많은 수의 부품들이 공급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수직 계열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자동차 업체들이 핵심 기술만 개발을 해서 이걸 협력업체를 통한 협업으로 조립을 해서 판매를 하는 판매 회사로 발전하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 그럼 테슬라를 따라해서 수직 계열화를 이룰까요? 처음에 테슬라가 수직 계열화를 이루어 놨기 때문에 뭐가 어렵습니까? 모델 다변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델 하나를 개발하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대 조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테슬라 아시다시피 거대 조직이 아닙니다. 직원의 수가 지금 테슬라의 시총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연차 직원의 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인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지금 전 세계 시장의 0.5%를 점유하고 있고 1년에 꼴랑 50만 대를 팔고 있습니다. 1년에 50만 대면요. 폭스바겐, 토요타가 대략적으로 1000만 대 팔지 않습니까?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기업의 시총이 세계 최대라는 건 기적 같은 일이죠. 앞으로의 전망, 성장 가능성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앞으로의 방향이 거기니까 관심이 집중돼서 이렇게 폭발을 한 건데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런 인원을 가지고 그나마 다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 내에서 새로운 모델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는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는 모빌리티, 이동 수단입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어떤 곳은 대도시, 어떤 곳에서는 시골, 어떤 곳에서는 정말 툰드라 같은 그 혹한 지역, 혹서 지역,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사막, 전기가 없는 이런 지역에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의 베리에이션이 필요합니다. 내연 자동차들이 바보라서 종류를 막 20가지, 30가지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 SUV도 막 4-5가지로 나눠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고객의 취향, 고객의 선택 포인트가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장 상황에 맞게 선택지를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이게 수직 계열화라는 이게 어림도 없어요. 전기차 부품 가지가 3분의 1로 줄고 파워트레인이 단순하고 한다 보지만 이거를 부품을 10종, 15종 이렇게 출시를 하려다 보면 이것도 감당 못 하거든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협력업체를 통해서 상생하는 구조로 계속 발전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종합적으로 조립을 해서 최종적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마케팅 회사로서의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해야 이게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가능해집니다. 현대가 2025년까지 23종의 현대 브랜드의 전기차를 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3종. 4년이 23종이에요. 테슬라는 17년 동안
지금 딱 나온 게 5종입니다. 로드스터까지 합쳐서. 자, 그러면 수직 계열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뭐 몇 가지 종류가 안 되더라도 정말 괜찮은 전기차 손에 쥐어지고 정말 기가 막힌 소프트웨어에 자율주행 잘 되는 전기차 잡혀주면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뭐 필요해. 그냥 한두 가지만 있으면 되지. 이 기업이 결국 성공하게 될 거야. 아이폰처럼.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기존의 네온 자동차가 130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즐거움을 줘왔듯이 뭐 픽업도 있고 해치백도 있고 외건도 있고 SUV도 있고 또 세단도 있고 쿠페도 있고 스포츠카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를 통해서 전기차 시대에도 정말 베리에이션 선택지가 정말 많은 그런 즐거움을 통해서 모빌리티의 경험을 확장시켜주는 네온 자동차식의 발전이 주요할 것인지 이거 가봐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뭘 선택할지 지금 아직 모릅니다. 왜? 지금은요 테슬라 형태의 그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전기차를 테슬라만 만듭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밖에 비교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니까 다른 내연 자동차 업체들은 다 바보처럼. 그리고 테슬라의 기술력이 5년에서 10년 앞섰다는 거는요. 뭐 조에, 이골프, 그다음에 코나 EV 뭐 이런 초창기 전기차들 이건 전기차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내연차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든 급조한 그야말로 정확한 전기차 아닙니까?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야 이거 뭐 한 5년에서 10년 앞섰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게임이 시작이 돼서 내연 자동차가 그래 테슬라 시기에 전기 자동차 핵심 기능도 파악했고 테슬라는 처음에 본인들이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연 자동차는 지금 GP, 테슬라가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연 자동차도 지기만 하고 있다가 이게 장난 아닌데 하다가 GP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GP 지기를 해서 테슬라의 장점, 어떤 기술적인 핵심, 어떤 첨단 앞으로의 전기차에 앞선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승부를 하고 있는지 분석을 다 해놓고 그걸 재현해서 우리도 그 기술을 구현해야지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기차가 나와서 이제 대등한 위치에서 기술적인 격차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마음 먹고 전기차를 냈는데 비교를 해봤는데 여전히 5, 6년 격차가 나더라. 그럼 뭐 테슬라 압승이죠. 보나마나. 그런데 그 기술의 격차가 한 뭐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다. 물론 뭐 첨단 기술에서 1, 2년도 미미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연 자동차들의 장점은 협력 업체들을 통해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쏟아낼 수 있고 그리고 테슬라처럼 일론 머스크 타임처럼 기약 없이 이제는 2021년도에 낼 거야 했는데 22년, 23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로드맵에 따라서 정확하게 결과물을 내서 소비자들에게 프로덕트를 전달해서 쥐어줄 수 있는 그런 실행력을 가지고 있고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게 되면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결과를 속단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연 자동차가 굳이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테슬라의 수직 계열화 이 방식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이건 테슬라 스타일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몇 개 안 되는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를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주고자 하는 건 테슬라식 방식이고 내연 자동차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협력 업체들과의 조력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또 경험치를 넓혀주는 이런 방식들은요 내연 자동차가 지금까지 잘 해오던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식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식의 빠른 기술 개선 또 성능 개선 이런 것들은 내연 자동차도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메커니컬 기반의 내연 자동차들은 교환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수리를 해야 됐고요. 현재 내연 자동차들의 프로토콜은요 OTA를 통해서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인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해서 개선될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들도 아니에요. 하지만 전기장치, 일렉트로닉 파워트레인은 다릅니다. 내연 자동차를 만든 전기차들이 통합 OS로 전환이 되게 되면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테슬라와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테슬라에서 상당히 지금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통적인 내연 자동차와는 다른 형태로 자동차를 개발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실리콘밸리에서 태동한 기업이기 때문에 IT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레가시 업체들의 전통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식이라 이거죠. 그 방식은. 그러니까
영상 하나 보시겠어요?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에 실리콘밸리다운 요소를 불어넣었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는 브레이크와 정지 마찰력 실험을 위해 북극권의 스웨덴 북부에 위치한 시험 트랙에서 약 3, 4일 시험 주행을 실시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본사로 돌아가 수주간 토론을 진행한 후 개선점을 적용하는 식으로 최종 반영에 짧으면 2, 3개월, 길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구조였습니다. 테슬라는 비효율적 로컬 테스트를 최소화하고 대형 냉동 트레일러가 달린 아이스크림 배송 트럭을 빌려 엔지니어가 파커를 입고 들어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정하는 IT 기업다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이 얼핏 듣기에는 어우 야 이게 역시 IT 기업다운 기지야. 야 내연자동차는 바보야. 저렇게 하면 되는 거 이렇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들은 테슬라 조금 대책 없는데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또 개연성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연자동차 업체들이 바보라서 그 툰드라 지방에다 차 보내서 3, 4주 데이터 가져와가지고 그걸 또 숙련된 경험 많은 엔지니어 토론을 통해서 조율을 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그래서 얻는 그게 아닙니다. 냉동 컨테이너에다 놓고 온도 내려가지고 대충 상황 만들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연자동차도 그렇게 했겠죠. 이걸 기지라고 표현을 한 거지만 인적 자원과 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또 시간 촉박하니까 또 수직 계열로 하나하나를 다 해야 되니까 이 개발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짧고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효율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날림으로 넘어가는 부분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부분이 이번에 모델 X 타면서 느낀 게 이 지오메트리 부분,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스테빌리티 컨트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테슬라의 수준이 지금 내연자동차에 뒤져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장면. 퍼포먼스 위주고 효율 위주야. 요런 것들이 이제 거동 제어 약간의 그게 있는 거죠. 이게 테슬라의 약점인 거야. 이게 650마력으로 막 밀어붙여서 나온 현상이 아닙니다. 이 코스가 어떤 코스냐면 이 진입로인데 이 바운스가 심한 도로라 여기는 빨리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 속도를 내면은 이게 이제 탑승자들 불쾌하고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대략적으로 좀 다 비슷한 속도로 갑니다. 그런데 모델 X가 이렇게 막 널뛰는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일반적으로 코너링 포스가 굉장히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 무거운 배터리가 아래에 넓게 깔려져 있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를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코너링 포스가 좋아요. 이거는 구조적인 장점이지 뭘 어떻게 테슬라에서 이걸 그렇게 조율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원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 인자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코너링 포스가 원래부터 구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요. 배터리 밑에 깔리니까. 배터리를 루프에다가 깔아놓으면 반대 뒤집어집니다. 이게 밑으로 깔려 있어서 그래요. 어부지리를 걸린 겁니다. 그런데 뭐든지 이 코너링 포스나 이 스테빌리티 컨트롤의 핵심은 접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제어하느냐, 분배하느냐 이거거든요. 그 한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접지 그리고 또 이 마찰력 이걸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이 구간이 이제 바운스를 하면서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접지가 약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에서 내연자동차들은 이 부족해진, 그러니까 좀 떨어진 마찰력을 적절히 배분해서 자동차가 거동을 잃지 않게 해서 끊임없이 조율을 합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테슬라 모델 X는 그냥 내버려 두는 느낌이에요. 그냥, 왜 이래? 차가 이러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접지를 계속 유지해서 안정감 있게 이거를 거동을 잡아줘야 되는데, 야, 운전자가, 야, 왜 이래? 그랬더니 모델 X도, 나도 몰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그만큼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들의 입장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야, 무게중심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이 일렉트로닉 스테빌리티 컨트롤을 너무 주력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구조적으로는 좋으니까 적당 수준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몇 번 해가지고 좋은 값 나오면 그거대로 링크 만들어서 넣으면 얘는 기본 동작이 내연자동차보다 훨씬 좋게 나와라고 해서 지금의 형태로 구조가 들어가 있지 않았는가. 물론 모델 3는 모델 X보다 좀 더 나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모델 Y는 아마 더 좋을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 테슬라는 아니죠. 뭐 대책 없이 차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초창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 이런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런 추론을 왜 할 수 있냐면 뉴르부르클링 기록을 모델 S 그동안 공개를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모델 S 플라이드 모드
이게 무려 1100마력이고 제로기 2.1초입니다. 그런데 노르트 슐라이프의 기록이 7분 20초예요. 1100마력 제로기 2.1초짜리 그 초고성능차가 물론 뭐 전장도 길고 휠베이스도 길고 공차 무게도 많이 나가죠. 타이칸은 근데 600마력인데 7분 45초입니다. 만약에 타이칸에 모델 S 플레이드에 파워트레인이 들어갔다. 그 정도 성능의 파워트레인이 들어갔다. 그 기록이 얼마나 나올까요? 단적으로 우라칸 퍼포먼트가 600마력인데 6분 52초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그냥 단적인 비교입니다. 이게 뭐 무게 조건, 사이즈 다 다르기 때문에 이래서 문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메간 RS 트로피 R이 300마력 전륜 구동인데 7분 40초예요. 그런데 1100마력의 파워트레인을 싣고 제로그 2.1초의 그 극강의 성능을 기록하고 있는 모델 S 플레이드가 7분 20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더군다나 이 모델 S도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어서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거든요. 공차 중장 많이 나고 차 긴데 그만큼 또 무게중심을 배터리가 잘 잡아주는데도 불구하고 7분 20초다. 그러니까 지금 내연 자동차들이 뭐 최소 50년, 길게는 100년 이상 모터스포츠를 통해서 갈고 닦아왔던 그런 자동차의 거동, 서스펜션 지오메트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을 안 쓰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연 자동차들과의 격차가 너무 커서 따라가기가 좀 어려워서 거기까지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모든 부분이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그 부분도 뒤쳐져 있지만 대량 양산 능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뭐 단차는 말할 것도 없죠. 뭐 단차는 경악할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 그리고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모델을 다변화할 수가 없으니까 뭐 자꾸 내겠다고 하는데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사이버트럭 뭐 계약은 뭐 엄청나게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인도 날짜 뭐 아직까지는 미궁이고요. 로드스터는 베이스 에센스는 가스까지 사용해서 제로기 1.1초까지 내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언제 출시될지 기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구조로 인해서 제품을 다양하게 베리에이션을 늘릴 수 없다라.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쪽에 테슬라는 노하우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안정적인 대량 생산을 통해서 품질을 높이는 단차를 없애거나 QC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연 자동차만큼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내연 자동차와의 합병을 생각해봤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프렌들리한 합병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전략만으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차세대 전기차 시장을 다 쓸어 담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다라는 걸 스스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정말 발목할 만한 기업이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무궁무진한 기업이라는 거는 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만 반드시 테슬라가 전기차 업체에서 가장 시장 파일을 캐파를 넓힐 수 있고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물론 내연 자동차가 테슬라와 경쟁을 해서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 또 성공적으로 내연 자동차가 전동화를 이관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역시 기존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청산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단순히 노동 인력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R&D의 인원들도 상당 부분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뭐 줄여내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오는 진통, 여기에서 오는 그 고충, 또 혼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사실은 내연 자동차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잃을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리고 기존의 내연 자동차 시장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관을 하면서 줄여 나갈 것인지 또 어느 쪽에 주력을 해서 내연 자동차의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뭐 이런 세세한 결정하는 면에 있어서 하나라도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가 절대로 테슬라보다 유리하다? 아닙니다. 불리한 면이 훨씬 더 많고 또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도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기차 시장에서 탄탄대로다. 뭐 그냥 앞으로는 테슬라 세상이다 라고 볼 만한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전기차는요 충전 인프라와 배터리의 공급이 대중화를 앞당기는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뭐 테슬라의 기술력이 어떻건 뭐 내연 자동차가 얼마나 따라왔건 전기차 인프라 충전 시설도 문제지만요 그 충전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이 전력
공급 라인들 다 또 들어올려 엎어야 돼요. 이 유럽하고 미국은 난립니다,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공동주택이 많아가지고 이걸 또 300kW 고속 충전기 좋기는 한데 이 300kW 엄청난 전력을 공급하려면은 이거 완전히 전 세계 기간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발전에서 공급하는 이거는 아주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다 갈아엎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게 사실 문제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배터리를 이제 좀 히토리를 좀 덜 쓰고 생산량도 좀 늘리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배터리 쪽으로 에너지 덴시티도 높이고 리사이클링도 높인 배터리를 또 가야 돼요. 생산량도 또 많이 높여야 되는데 이것도 계획대로 따라줄까? 사실은 이게 문제인데 뭐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전기차가 잘 발전하게 된다고 하면 네온 자동차와 테슬라 간의 그 첨예한 경쟁, 그 가운데서 어떤 업체들이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면 앞으로 10년간은 진짜 너무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로 심심할 틈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